역사 이야기 독립사전.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독립 여행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또 특별한 함께하는 여행자가 있는데 바로 한번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초등학교 6학년 1반 신우철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우철 학생과 함께 독립 여행 떠나볼 건데요. 오늘 오니까 어때요? 처음엔 별로 안 떨렸는데 카메라가 많으니까 좀 떨려요. 조금 떨리지만 그래도 오늘 또 즐겁게 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던 시절의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국, 그다음에 역사를 또 우리 민족을 배반한 존재. 일본어를 잘 못하는 친일파예요. 영어를 굉장히 잘했죠. 예. 그 독립문 만드는데도 또 열성적이었어요. 이완용이. 나는 여기서 진정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이토 히로부, 나의 영원한 스승 태양. 이 귀족이 뽑혔다는 문서를 들고 조상이시여, 제가 이번에 일본 귀족이 되었습니다. 명예롭다고 자랑.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푸바에 있던 촌도교가 문을 닫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명이 이 하나 행동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친일파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사실은 친일파라고 하지만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통의 시기에는 나 미국이 좋아, 나는 프랑스가 좋아, 나는 또 영국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친하다는 의미를 거기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곧 나라를 빼앗기던 시절의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일은 우리 민족을 배반한 존재.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친일 로드를 좀 한번 따라가 볼까 하는데요. 사실 친일파 하면 그냥 생각나는 거의 친일파 이꼴 대명사처럼 따라다니는 저는 한 분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친일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완용이요. 아, 이완용. 역시 역시 지나가는 그냥 초등학생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누구나 붙잡고 물어봐도 친일파 하면 이완용밖에 떠올릴 수가 없는데, 이완용이 누굴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을까라고 하면 사실 조금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어떻게 보면 반역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 당시, 그다음에 1907년에 정미 7조약 당시, 그다음에 1910년에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련 당시. 그래서 각각 을사 5적, 그다음에 정미 7적, 그다음에 경술은 뭐 8적 또는 이재명을 포함해서 9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개에 모두 포함된 인물 한 명입니다. 이완용? 그렇습니다. 이 사건 세 곳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유일한 인물인가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 들어간 인물이 몇 명 있기는 해요. 네네네. 특히 이제 7년하고 10년 같은 경우는 같은 내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 고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5년부터 연결되는 경우는 약간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장면 속에 등장했다라는 것들은 이 사람의 행동이 적어도 이 시기에 굉장히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친일을 했고 매국을 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1905년, 7년, 10년 이렇게 가잖아요. 5, 7, 8 아니면 9로 가요. 숫자가 5, 7, 8 이렇게. 그래서 친일파도 점점 뒤로 갈수록 많아진다. 늘어난다. 예, 매국에 동참한 사람들이. 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일본어를 잘 못하는 친일파예요. 아, 그래요? 왠지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영어를 굉장히 잘했죠. 왠지 우리말보다 일본어를 잘했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친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의 어떤 그 상징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완용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친일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쁜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큰 뭐 어떻게 보면 성공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이제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급제자예요. 그래서 과거 급제자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권력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민씨 집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붙습니다. 그리고 이 민씨 집안하고 사실은 대척점에 있었던 게 당시 개화파였거든요. 그 갑신정변 당시에는 이 갑신정변에 어떻게 보면은 가담했던 사람들을 국문하는 그 역할을 이 이완용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신을 했는데 요때부터 가만히 또 한 3년을 보니까 미국 쪽으로 지금 뭔가 분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영어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 주미공사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나중에 주미공사가 총 1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나중에 공사로서 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력이 어디로 모이는 게 쫙 보이냐면은 독립협회로 모이는 거예요. 좋겠다. 여기에 또 이제 자기가 적을 두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회장, 부회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독립협회 하면은 서재필처럼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중간 과정에서 사실은 몇 번의 관료 활동을 하고 독립협회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외국에게 이권을 팔아만 넘기는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축출당하니까 이제부터는 독립협회랑은 같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즈음에, 그러니까 요 전후에 사실은 이제 친미파로서 계속 활동을 했는데 내각은 칠러 내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칠러 내각하고 손을 잡고 그게 이제 1895년, 96년 사이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 옮겨가는 아간파천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권력의 핵심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이 사람의 초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과거 합격,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칠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권의 핵심 이렇게 등장했다는 점에서 그의 이력이 초반에 어땠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완용이 그 독립협회, 독립신문 이런 데 관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독립문 만드는데도 또 열성적이었어요. 뭐예요? 이완용이. 그 모금 활동도 열심히 해요. 왜? 돈도 많이 내고. 왜? 그때는 친일파가 아니었으니까. 아, 그래서 현재 지금 서대문에 있는 그 독립문의 현판, 네. 그것도 이완용 글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역사적으로 표기를 하고 그 의미를 이제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서 한동안 관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독립협회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1904년 즈음에 이제 다시 복귀가 되는데요. 요때 이제 1905년에 학부 대신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그 지위에 있을 때 그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의 사실상 주권을 거의 절반 정도를 넘겼다고 하는 을사늑약의 핵심 인물로 왼쪽에 그 가운데 책상에 이토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에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백작이 되겠죠. 친일파 이완용입니다. 학부 대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관리이면서 장관으로서 나라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반대해서 쫓겨났어요. 한규설 같은 분은 쫓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도를 했고 심지어 이완용은 이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진정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나의 영원한 스승 태양.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접촉을 했던 인물이 이완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박재순, 이지용, 그다음에 권중현, 이근택과 함께 을사오적으로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친일의 행동은 거침이 없어지게 됩니다. 순종을 압박합니다. 의병들 토벌하십시오. 저 의병들 가만두면 조선의 해가 됩니다. 대한제국의 해가 됩니다. 그 의병들이 누구예요? 우리 백성들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1910년 총리 대신으로서 8월 22일 날 창덕궁에서 순종의 제가를 받아서 그걸 들고 남산에 있는 데라우치 마지막 통감이면서 초대 총독이었던 그에게 그 문서를 가져가서 일주일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8월 29일 정술국치에 그 문서가 발표됩니다. 그 장본인이 이완용이었다라고 본다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뒷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원래는 미국 갔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어를 잘했잖아요. 그 이토 히로부미랑도 영어로 대화 있어요. 일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친미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러시아로 붙어서 친러파가 돼요. 그러다가 러일 전쟁 때 러시아를 이기는 걸 딱 보잖아. 일본이 이거 아닌데 하고 친일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세의 달인이었던 거예요. 이완용은.
그러니까 시대 흐름을 읽는 눈이 너무 탁월했어요. 일단 머리가 좋아요, 이 사람이. 똑똑이네. 네, 똑똑했어요. 네, 그리고 똑똑한 걸. 그리고 판을 너무 탁탁 그때 네, 적재적소에 읽고 색깔을 계속 바꾸는 거죠. 예, 그게 이완용의 가장 큰 능력 아니었을까. 이거 이완용을 쭉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다가 뒷목을 잡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1909년에 하얼빈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잖아요. 그때 이완용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조문단을 이끌고 대련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문하고 와요. 우리가 근데 친일파하면 항상 지금까지도 이완용이 이렇게 대표적인 것처럼 이 사람 외에는 좀 기억해야 될 딱 떠오르는 인물이 더 없는지. 보면은 이렇게 독립운동가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을 하는 집안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친일도 집안 전체가 또 친일한 집안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윤덕영, 윤태경의 집안이 아마 윤씨 그런 네. 집안이죠. 예.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어떤 하나의 계기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순종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있었던 첫 번째 황후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두 번째 황후를 얻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윤태경이라는 사람의 따님을 순정 효황후라는 분으로 이제 맞이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 집이 그냥 보통 정도의 집안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황씨라고 연결이 되니까 뭔가 이제 떵떵거리는 느낌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조심하고 근신하고 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권력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태경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군지 알아? 황제의 아버지야. 돈 좀 빌려줘. 내 돈 좀 써야 되거든. 하면서 돈을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면서 빚을 지게 되고요. 윤덕영은 이제 이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종원경 같은 벼슬을 얻게 됩니다.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겠구나. 그 할 일이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부를 위해서, 한 사람은 권력과 부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이제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밑밥으로 던진 돈이 또 있어요. 한 500억 정도를 써요,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황후로 간택이 돼야 되니까 책봉을 시켜야 되니까 자기 딸을 황후로 앉히려고 다 돈을 찔러 넣은 거예요. 그거를 빚으로 또 자기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빚져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돈 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여기서 빚지고 저기서 빚지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또 그러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네. 고종한테 가서 빚 갚아달라. 자기 사위한테 순종한테 가가지고 빚 갚아달라.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일제한테 가서 빚 갚아달라. 네, 그게 바로 윤태경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빌어먹고 산 사람. 지금까지 이제 이완용과 그리고 또 윤씨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친일을 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또 주고받고 했던 이야기까지 세부적으로 좀 나눠봤는데 과연 일본이 이런 것만 줬을까?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좀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우철이 그 우리나라가 그 근대로 들어오면서 옛날에 양반, 평민, 천민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됐어요? 아니면은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쵸.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이 사라졌죠. 근데 혹시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귀족이 생겼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귀족이 생겨요. 귀족이요? 귀족이 생깁니다. 조선 귀족령. 그런데 그 귀족을 일본이 자기네들이 서양에서 받아들였던 것처럼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러니까 5단계로 두고 있고 물론 그 위에 왕과 또 공족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었던 지배 세력들을 이 화족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제도를 쓰거든요. 근데 조선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선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귀족으로 넣자 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1910년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8월달 이전에 9년에 이미 일본 내각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의 귀족을 만들자 여기까지는 결정이 됐고 이제 누구를 귀족으로 올릴 거고 뺄 거냐라는 논의만 조금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76명이 귀족으로 선정이 되는데 그중에 13명은 왕실하고 관련 있는 대한제국 황실하고 관련 있는 인물이고 나머지 63명은 이제 일반적으로 고위 관료들하고
친일의 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귀족으로 선정을 하고요. 은사금이 그 귀족으로 뽑힌 사람들에게 귀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일본의 왕이 하사한다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귀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뽑히고 싶어서 안달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 나중에 이제 한번 얘기가 되겠지만 이용구 같은 인물. 아니 내가 귀족에서 빠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일진에도 만들고 뭐도 만들었는데 귀족에서 빠져?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그때 벌어지는데 이혜승이라는 사람은 이제 귀족으로 뽑힙니다. 뽑혔는데 이 귀족이 뽑혔다는 문서를 들고 자기 조상 무덤으로 갑니다. 조상이시여, 제가 이번에 일본 귀족이 되었습니다. 명예롭다고 지금 명예롭다고. 자랑하러 간 거예요? 자랑. 세상에. 적어도 한국에서 좀 권력 있고 그다음에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 귀족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나 이거 못 받아. 한 8명 정도는 예를 들어 이제 뭐 한규설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유괴물 썼던 유길중 같은 경우 나 이거 못 받아. 해갖고 그냥 반납을 해버리고요. 김윤식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했던 김가진 선생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4명 정도는 박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12명 정도는 박탈이 당했지만 나머지는 아이고 이거 귀족이네.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일본 왕의 신민으로서 신하로서 귀족으로서 영예롭게 살 거야. 당연히 이완용 포함되어 있고요. 친일파들의 사람들을 좀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게끔 무언가의 행동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1919년에 일어났던 사건. 3.1운동, 그 3.1운동 하면 누구 생각나요? 유관순 열사님. 역시 대표적인 아이콘들이 있어요. 예. 친일파는 이완용, 3.1운동은 유관순. 예. 그리고 이제 또 3.1운동에서 이렇게 독립선언서 하면 그 이름 적힌 사람들 알아요? 민족 대표. 33일. 오, 그렇죠. 역시 가장 네. 배우고 있을 때가 그렇죠. 기억이 잘 제가 나네요. 32명인지 34명인지 헷갈리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이제 힌트를 딱 주네요. 사실은 이 3.1운동이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강제로 힘으로 지배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 태영령처럼 조선 사람들 데려다가 잘못한 거 있다 없든 때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폭발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그러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직접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는 힘이 있고 또 저항의 힘이 굉장히 크다. 여기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떠올렸던 게 1910년 당시에 자신들에게 힘이 되었던 친일 매국노들. 저런 사람들을 좀 길러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안팎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3.1운동 이후에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이토 마코토가 그러면은 일단 겉으로는 헌병경찰 없애고 그다음에 뭐 신문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친일파를 만들면 어떨까? 이거를 우리가 역사에서는 문화통치, 문화를 바탕으로 통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거기 이면에는 굉장한 또 흉계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새로운 큰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러네요. 예. 폭력적인 형태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살살 구슬리고 그리고 자기들 편으로 만든 사람들을 또 보내서 딴 사람들을 포섭하게 하는 형태로 이제 조선을 통치하겠다. 그래서 그 사이코 마코토 총독이 이제 부임하고 그 아베 마스이에라는 사람이 그 사이코 마코토의 그 정치 참모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둘이 이제 주고받은 편지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해요. 선물을 좀 가져오셔라. 총독으로 부임할 때 그 선물이 뭐냐면 조금 이제 3.1운동 관련된 그 주모자들 중에 좀 몇 명을 풀어줘서 이들을 좀 활용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분석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동원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적인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각 종교별로 좀 나눠주자. 그런데 당시 이제 천도교가 강했으니까
근데 최린이라든지 권동진, 오세창을 중심으로 해서 한용운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창준 목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배합을 해서 한 6명 정도를 진짜 조금 몇 달 일찍 가석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6명을 왜 따로?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6명들에 대해서 추정컨대 각각의 이제 총독부에서 아마 이제 여러 방식으로 회유 작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그 한국 사람들 위해서 일해봤자 당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국 사람들을 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뭔가 계략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거의 대부분 나는 내가 그 서명했던 그 뜻 그대로 가겠습니다. 갈 거야. 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제 흔들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즘 말로 엑스맨이죠. 그러네요. 네, 엑스맨. 있는. 예, 그 6명의 사람들 중에 엑스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하신 최린. 예. 근데 최린을 꼭 그 사전에 딱 지명을 해요.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왜냐하면 천도교의 또 수장이었고 영향력이 있잖아요. 체린의 성격상 넘어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꼽아요. 그래서 체린이 이제 그 가출옥 이후에 설파하고 다녔던 게 뭐냐면 자치론이에요.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일제치하 안에서 우리끼리 좀 뭘 할 수 있게 요구하자. 그거라도. 그러니까 이게 좀 아리까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치론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조선의 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조선 사람의 의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일정한 조선 사람, 일본 사람이 참여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큰 의미에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큰 중앙의회 안에 지방의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 지방의회, 조선 지방의회, 만주 지방의회.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은 일본의 일부분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한 상황에서 자치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일본이 지배하는 건 맞는데 중간에 의회 정도는 좀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자. 이 얘기니까 결국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래 내가 피땀 흘려갖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우리를 위하지 않을까? 이런 묘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전선이 이제 약해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또 동상이몽이라고 사이토 마코토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 아베 미스예 같은 인물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을 한국을 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본 내 강경파는 뭔 소리? 의회가 뭐야? 왜 걔네들한테 힘을 줘?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이 논의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본토에서는 아예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체린이 실제 일본에 가서 일본 정치인들을 설득해요. 해달라고 이 자치권을. 근데 그런 활동 속에서 또 일본이 체린을 유학을 보내요. 1년 동안 프랑스로, 뭐 이렇게 유럽으로 해서 뭐 그런 이제 과정들 속에서 체린이 완전히 나중에는 친일파로 이제 등극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천도교가 독립운동에서 이렇게 쭉 온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천도교가 쿠바까지 전해지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래서 쿠바에 있던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이게 민족 종교라서 조금 더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이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쿠바에 체린이 변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쿠바에 있던 천도교가 문을 닫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체린 한 명이 이 하나 행동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